원자력 연구소 양희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염화 플라스틱하고 고무의 용융염 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한 지는 용융염 산화 연구를 시작한 게 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해서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해서 특강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이제 용융염 산화 기술을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해드린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드릴 내용은 용융염 산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이제 소각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소각 대체 기술의 하나로서 Alternative Oxidation Technology라고 하는데 이런 소각 대체 기술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소각 대체 기술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각 대체 기술에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분류되고 있으며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나중에 이제 실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기술인 용융염 산화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 실험을 현재 수행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로겐한 물질로서 PVC하고 그다음에 테프론하고 그다음에 설프를 함유하는 고무 100% 다 100% 처리합니다. 100% 되는 게 어떤 기본 실험에 대한 목적하고 실험 방법, 결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소각 연구를 한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소각물 이미 방사선 폐기물 소각물을 개발해서 한전에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각 기술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유기 두 가지 오염 물질이 항상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불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일산화탄소든지 하이드로카본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재합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옥신이나 퓨렌 같은 종류들의 물질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거로 많이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지는 이제 유해한 중금속,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방사성 물질 취급할 때 하는 방사선 핵종들이 포함됩니다. 소각이 어려워지면 이 지금 유기물을 분해해서 애쉬화하는 게 소각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도도 높아야 되고 또 소각물의 유동도, 기체 유동도, 난류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 시간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3T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지면 이런 유기물들에 대한 분해 특성이 아주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반대로 유해한 중금속이든지 방사성 물질들은 거의 휘발이 잘 되기 때문에 대가스로 휘발돼서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0.5 마이크론 이하의 입자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한 유해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조건 상관관계에서 사실 소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보면 소각을 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술로는 소각을 하기가 힘든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이든지 방성이 큰 물질, 그 다음에 콜 컨버슨 하는 쪽도 요즘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머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소각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머큐리를 기체상에서 완벽하게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고 머큐리는 워낙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폐기물에 가장 포함되어 있을 때는 소각 보온에서 수치하는 건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우라늄보다 무게가 큰 방사성 물질들, 우리가 이제 사람은 플루토늄이든지 아메리슘이든지 이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은 워낙 물질들이 소각 화염구에 휘발이 된다면 나중에 아주 극히 유해한 물질로 백가스로 배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급하기 힘든 현재까지 니치 웨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창고 한 구석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AOT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욱더 소각이든지 지금까지 다른 기술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0.1 나노그램 정도, 그룹에 한 0.1 나노그램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장 유해한 휘발성 중금속이 캐드뮴이나 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에 2005년부터 지금 기준에 20배, 50배로 각각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유해 중금속이나 또는 염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걸 소화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소각 대체 기술로서 필요한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 화염구에서는 우리가 보통 휘발이 안 되는 크롬이든지 뭐 이런 그런 계통의 또는 방사능 물질 계통도 고온에서 휘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화염구가 없어야지 미세한 중금속이나 또는 방사성 물질의 입자가 이렇게 에어로졸 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생성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비휘발성 어떤 물질의 휘발보다는 실제 머큐리든지 또는 카드뮴이든지 실제 어느 정도 휘발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휘발성을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소각품처럼 이제 업가스가 많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볼륨도 줄여줘야 우리가 지금 소각 대체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아는 여러 가지 소각 대체 기술들 중에 보면 이제 열분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분해가 있고, 분리공정, 그 다음에 기상환원 또는 생물학적 처리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쪽들인데, 온도가 많은 경우는 결국은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반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발생이 적은 대신에 2차 폐기물 생성이 됩니다. 2차 폐기물 생성이 많이 되면 결국은 부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본다면 온도가 높은 조건이 좀 나은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높은 쪽에서 열분해를 하는 조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즈마 시스템이라든지 아크든지 유리화로, 그 다음에 수증기 개질로든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몰튼 메탈이라고요. 알루미늄 농융 메탈을 사용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도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농융 산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초임계수 산화가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업가스 발생이 많고, 반대로 내려갈수록 2차 폐기물 발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열이 아닌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들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습식 산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사용해서 폐기물, 유기물을 분해하는 공정들인데, 이런 공정들이 이제 어떤 촉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데 따라서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공정들의 분리 공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환원, 생물학적 처리, 그 다음에 방충의 산화, 그 다음에 전자빔 분해 이런 것들도 현재 많은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용융염 산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용융염 산화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고온의 용융염을 사용합니다. 소디움 카보네이트가 보통 한 850도, 800도에서 850도 정도에서 용융이 됩니다. 그 온도 이상에서 폐기물과 우리가 폐기물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 또는 산소를 같이 혼입해서 용융을 시키면서 밥을 시키면서 일종의 밥을 칼럼이라고 할 수 있는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유기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할로겐 또는 여기 보면 염소든지 불소든지 브롬이든지 이런 아주 유기물에 포함되는 유해한 물질들이 소디움 카보네이트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소디움 할라이드 형태로 염료에 남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이미 이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런 물질들이 자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어떤 나중에 온도에 냉각 반응이 생기는 다이옥신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중금속이 휘발되는 것도 중금속 유마물의 형태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휘발이 안 되게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퍼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고무봉주나 이런 것들이 태우게 되면 배기가스가 좀 부식이든지 또는 에소트 이미션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유사한 예쁜 반응식의 형태로 가지고 소듐 설페이트 형태로 우리가 장르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간단하게 그림만 말씀드리고, 용융 산화공정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좀 지금까지 취급하기 힘들었던 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고온에서 용융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2차 폐기물로 스펜트 설트가 발생하는 스펜트 설트를 보면은 우리가 용융염에서 사용했던 원래 원료 물질인 소듐 카보네이트도 있겠지만, 황을 포집한 소듐 설트이지만, NaCl이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염하고, 그 다음에 태우고 나면 발견하는 애쉬나 금속도 주로 산화물의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을 쓰게 되면은 알파 핵종, 티알리 핵종들도 같이 잔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분리공정을 통해서, 화학공정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분리공정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공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용융염의 2차 폐기물로 나오는 스펜트 설트를 물에 녹인 다음에 진전시키고 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유화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유화된 물질을 다시 또 분별 정류를 유화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용액을 분별 정류시켜서 건조시킨 다음에 우리가 무수, 고체 형태의 무수 소듐 카보네이트가 나오는 것은 아까 공정에 다시 재사용을 하게 돼요. 나머지 잔류물들은 저희들 경우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고화를 시키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국을 위주로 현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용융염 산화의 어떤 적용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소각이나 다른 어떤 연소 계통에서 배기가스가 산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오프가스 트리트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PCB든지 또는 다른 오일이라는 연료류든지 이런 오일류도 히팅 밸류가 큰 경우에는 사용할 경우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 알로게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살충제 또는 PCB는 지금까지 사실 취급하기 힘든 물질, 그 다음에 폐화학 무기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각의 대체 기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용융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해시가 많은 공정을 사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용융로 내에서 어떤 유동을 굉장히 장애를 주기 때문에 해시가 많은 공정을 사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겨우 한 1년 반 남짓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각이나 이런 연구를 했던 경험을 비춰가지고 조금 가속한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악조건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기본 시험 1년만 동안 수행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시험 목적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용융염 반응기가 실제 배기가스가 아주 유해하지 않게 깨끗하게 어떤 염화 플라스틱이든지 또는 공구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염화물이든지 또는 이런 염화물 플라스틱이든
이런 종류들의 뭐 유해 중금속이든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만약 그들이 휘발도 잘 안 되고 안전하게 용융 내에 남기면서 제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실제 이제 염화물을 태우고 또는 고물을 태웠을 때 염이나 또는 설프의 어떤 돈의 잔류량이 있는 확인하는 것까지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세 가지 유해 중금속, 카드뮴하고 나하고 크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슘하고 세륨, 게돌레늄, 사마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파 핵종을 모의한 제품입니다. 실험 장치는 여기 이제 용융 산화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업가스에 대한 입자 상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입자의 어떤 크기 분포를 통해서 이게 휘발이 되는지 또는 파티클 연소인 연기를 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인터넷에 할 수 있습니다. 보온 사용하는 앤더슨 박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치는 것은 냉각을 시켜서 냉각수 배출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과 장치입니다. 실제로 상계 처리 장치는 실제로 필요가 없고, 실험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헌도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산물질들은 100% 거의 100% 작품을 포집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계 처리 장치는 없습니다. 실험 장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말까지 규모 확대를 하는 장치를 제작하고 있고요. 4개 정도 되는 장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간단한 로전도 있고 샘플 장치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가스 척전기 이런 것들 가스 처리 장치는 없습니다. 실험하는 물질이 PVC,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테프론. PVC보다 오히려 더 부식성이 큽니다. 여기 지금 불소가 염소보다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도 설프가 포함되고 염소도 좀 포함되고, 우리가 저희들 원자의 계통에서는 고무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프도 있고 클로라이드 장갑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있는데, 우선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PVC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우선 유해 중금속을 같이 이제 스파이킹해서 노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악조건 실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소듐 클로라이드가 이런 과정에서 용융염에 잔류가 되면 소듐 함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이 중금속들을 염화물의 형태로 변화를 시키고 휘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20에서 30%까지 가능한 걸로 문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소듐 클로라이드 함량에서 우리가 악조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일반 유해 중금속에 대한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포함해서 여기에는 지금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실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슘은 우리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가장 유해한 휘발성 핵종이고, 그 다음에 세슘은 우라늄, 게돌레늄은 플루토늄, 사마륨, 아메리슘, 히알륨, 우라늄보다 무게가 큰 핵종들을 대표하는 그런 비방사성.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금속을 포함을 시켰을 때 용융 내에 얼마나 잔류가 되는지를 가지고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실험의 결과로 각각 PVC나 그 다음에 고무나 PTF 테프론을 태웠을 때 실제 유기물의 연소가 우선은 태우는 게 우리가 유기물의 연소를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CO의 발생량이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의 CO의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온의 체류 시간이든지 아주 고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규모 확대도 좀 하고 2차 용융로를 아까 말씀드린 용융로에 하나를 더 붙여서 가스 처리로서 하나를 더 붙여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질하고 슬프에 대한 논의 자료입니다. 실제 보면 여기 보시면 PVC가 40몇 프로 정도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PVC의 배출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5%, 5ppm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불소도 마찬가지로 HF나 F2가 발생이 안 됩니다. 다만 이게 SO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은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과잉 동기에 따라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염소든지 불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포집이 되지 않나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 중금속에 지금 노출을 되는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버블 칼럼이기 때문에 공기의 어떤 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메탈 엔트레인 연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입자산 물질로 또는 용액에 묻어가지고 용액이 항상 엔트레인 되기 때문에 같이 배출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캐드뮴하고 크롬하고 레드가 있습니다. 레드 세 가지 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온도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지금 스케일이 지금 로우 스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속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캐드뮴하고 납하고 크롬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두 종류의 캐드뮴 납하고 크롬하고는 어떤 메커니즘상의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듐, 우리가 용융염 산화도라는 게 바블 칼럼이기 때문에 바블 되는 공기에 따라가지고 공기 따라서 소듐 자체도 엔트레인가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장치를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용융로에서 배출되는 배관 쪽에 상당히 침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침적이라는 게 소듐 염의 함량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실제 소듐 카보네이트가 반응해서 소듐 클로라이드 형태하고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소듐 카보네이트보다는 소듐 클로라이드가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온도에 따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듐 클로라이드 함량에 따라서 전체 소듐 엔트레인 되는 양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반응을 해석하는 캠핑 프리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해봤는데 해보니까 소듐 클로라이드가 30% 정도 될 때까지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온도 범위가 이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영역이 주로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형태가 만들어야 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클로라이드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형태로 또 휘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듐 함량에 따라서 지금 과거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소듐 함량에 따라서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온도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고 소듐 함량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뮴하고 납 같은 경우에는 소듐 함량을 증가를 시키면 캐드뮴하고 납이 지금 소듐하고 반응을 해서 캐드뮴 클로라이드든지 레드 클로라이드로 변해가지고 휘발이 된다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각로에서 아주 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일어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에서 염소가 있을 때 육과 크롬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잘못했으면 2가 아니고 O거든요. CL2O의 형태로 휘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도 실험의 결과가 보면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걸 알죠.
거의 지금 프로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모의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 세슘은 원래 휘발성이 큰 물질입니다. 소디움하고 같은 그 주기율상의 저기이기 때문에 알칼리 메탈 핵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큽니다. 그런데 소학로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뭐 거의 우리가 방사능 배출 태워보면은 소학로 내에 대부분 잔류시키기가 힘들고 한 7, 80% 이상 휘발이 됩니다만 이번 여기 실험 결과로는 거의 99.5% 이상의 잔류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태울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핵종인 경우에도 소학로 같은 경우는 염소든지 불소가 있을 경우에는 휘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플루토늄이든지 우라늄을 오염된 폐기물은 PBC나 또는 뭐 PTFE 같은 거와 같이 태우기는 힘들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 경우에 왔습니다. 거의 휘발이 안 되고 엔트레인 되는 게 우리가 스파이킹 물질들이 파티클이기 때문에 파티클로 엔트레인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휘발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캐스케이드 임팩터를 가지고 측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윈시드라는 그 계산하는 몇 사이즈 분포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세슘이나 캐드뮴이나 레드 같은 경우에는 원의 휘발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면 소듐 클로라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약간 여기 보면 0.1 마이크론에서 1 마이크론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10% 증가가 되면 같은 온도가 또 조금 높아진다면 실제 서브마이크론 파트의 감량이 적어도 한 30배 이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전체 분포가 많이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입자가 많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슘이나 캐드뮴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엔트레인먼트도 있지만 가스상으로 휘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핵종들은 용융 산업공조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들이 한 1년 받은 걸 비추심에 본 결과를 보면은 용융 산업 반응기에서 지금 100%의 할로겐 플라스틱이나 또는 뭐 PTFE나 라브 같은 걸 처리할 큰 문제가 없으면 알 수 있고요. 다만 SO2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농도로 발생이 되지만 장치의 부식 등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면 지금 표시가 잘못돼서 온도가 아니고 지금 산소의 농도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듐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캐드뮴이나 나비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슘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 분포가 백가 중에 입자 크기 분포가 아주 미세한 능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휘발에 의한 결과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휘발이 일어나지 않고 용융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소듐 함량이든지 온도 우리가 실험한 범위 내에서 대중이나 나름 실제 다른 그 어떤 염의 영향에 비해서는 온도의 영향을 작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방사성 물질 알파 핵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0.02% 미만이 엔트레인먼트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슘은 방사성 물질로서 굉장히 휘발성이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 용융 산업공정에서는 적어도 한 99.7% 이상 현재 기본 실험 결과로 97% 이상을 용융에 잔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슘을 파고하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고